저희는 3월 26일 연구 발표회, 원래 연구 발표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백충현 교수님께서, 창릉신학대학교 백충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 제목은 21세기 자연신학의 모색을 위한 시도로서 자연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 및 재구성을 위한 탐구도 이제 모색이라는 제목을 붙여주셨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제 권위자이시고 또 오랜 연구를 해오신 것처럼 자연에 대해서도 삼위일체적으로 접근을 하시겠다라는 이제 그림으로 상당히 또 넓고 깊은 연구를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간은 잠깐 백임 교수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알겠습니다. 백임 교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시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그 기회와 환경들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백충현 교수님의 연구를 함께 공유하면서 그 가운데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와 또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 공부가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방금 전에 이제 녹화를 좀 넣고 녹화 들어가 있죠? 네. 백승인 교수님께서 이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때 지금 10시 10분 정도 이제 걸려 있는데요. 한 평소와 마찬가지로 한 40분 정도 발표를 해서 한 10시 5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곧바로 질문과 토론, 그다음에 논평을 포함해 가지고 약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또 오늘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이상은 교수님이 사회자로서 아주 기대의 멘트를 해주셨는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좀 계속 하긴 했는데 글도 안 써지고 좀 뭐라 그럴까, 연구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계를 잘못한 건지 하여튼 계획서를 쓸 때는 뭐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막상 이제 3년차 마무리를 할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제 사실 글은 안 써져 가지고 기존에 했던 거를 좀 정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마무리를 할 때 해야 될 건가 이런 이제 고민을 좀 나누고, 혹시 또 오늘 전체 모임에서 또 좋은 피드백 주시면 참고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21세기 자연신학의 모색을 위한 시도인데 그동안 1년차하고 2년차는 그래도 기포드 연구의 취지에 맞춰서 세 그룹을 정해가지고 연구해서 정리를 하니까 그거는 공부는 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3년차에서는 이제 그거를 삼일체 신학으로 어떻게 이제 연결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저한테는 좀 연구 역량에 한계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안 바버하고 미즐리하고 그다음에 브룩하고 칸토 그 세 그룹,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한 거를 거기에서 3일체로 가져오려고 생각해서 이제 문제였던 건지, 근데 또 이 자연에 대한 연구, 종교와 과학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논의에서 3일체는 못 끌고 오더라도, 그러면 요 연구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3일체 신학에서 이제 창조론이나 자연을 다룬 거를 이제 어떻게든 좀 정리해서 대화를 시키면 좋은데, 이제 후자 쪽도 뭐 제가 3일체 신학은 했었으나, 이제 3일체적 자연, 3일체적 창조, 이쪽은 이제 좀 약하거나 거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연결하는 작업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좀 사실은 이제 몇 개월 발표를 신청해 놔야 이제 글이 쓰여진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 안 해도 될 걸 괜히 해가지고 고민만 많이 하다가 지금 겨우 이렇게 끄적여서 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1, 2년 차 좀 점검도 하고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은 좀 좋은 돌파구를 좀 마련해서 하면은 저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좀 제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 점검하는 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또 좋은 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기본으로 해야 되겠다. 네, 여기 보시면 어쨌든 서론 보시면 이제 저희가 3년 동안 전체 주제가 깃포드 강연 연구를 통한 21세기 자연신학의 모세, 신학, 철학, 과학의 학제간 연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4개 분과 중에서 과학, 신학 및 과학, 철학 분과, 그리고 이 분과 안에는 이제 박형국 교수님하고 이영주 교수님하고 저 같이 있습니다. 뭐 분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분과별로도 모임도 진행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거의 저희 분과별로도 모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냥 전체 발표에서 하는 걸로 서로 배우고. 그래서 이제 지금 1년차, 2년차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3년차 지금 하는 과정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는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여튼 6월 마치기 전에 논문까지 써서 발표하면 딱 좋은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 1년차 연구, 2년차, 3년차 연구는 우리 연구 계획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새롭게 이해하는 기독교 자연신학 수립이 목표고, 이를 위해서 1년차 깃포드 강연 선정해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2년차는 빅히스토리 관점에 좀 연결했는데, 사실 2년차에도 빅히스토리 언급은 했으나 이제 많이 연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1, 2년차 동안에는 어쨌든 제가 선정한 이안 바버, 미즐리, 그 다음에 브루겐 칸토, 이런 책들을 사실은 이런 공동 연구가 아니면은 제가 공부를 평생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많이 듣고 또 제 자신이 이제 선정한 요 3명에 대해서는 책들을 찾아보고 읽으면서 다양한 또 심오한 얘기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3년차 연구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특히 자연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3일적 이해 상상력을 어떻게 도입하고 접목하고 적용하느냐, 이게 이제 저한테 지금 힘든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고민만 되고 글은 안 써지고,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1년차 연구, 요거는 이제 각자 연구 계획서에서 자신들의 연구 내용을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1년차 연구 내용은 이제 이런데,
요거는 이제 혹시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년차 연구의 내용에서 자연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첫째, 가운데 이하고 첫째, 물리학자인 바버는 종교 신학과 과학과의 관계를 네 유형별로 나누어 논의했고요. 과학에서의 자료들조차도 이론에 중고한 것이고 과학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자연조차도 모형이나 패러다임을 통한 거다. 모델이나 패러다임. 그러기에 17, 18세기의 주된 입장으로 제시된 뉴턴적 기계주의적 자연관은 자연을 인간과 독립된 하나의 객관적 기계로 여기는 입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또한 여기에 기반한 고전적 실제론이나 그 다음에 결정론, 환원론 이런 거는 설득력이 없고 또 자연에 대한 조작적 또는 착취적 인간 태도, 그래서 환경 파괴, 생태 위기 이런 건 잘못된 거다. 이와 같은 전제들에 기반하여 종교 신학과 과학사의 갈등이나 충돌을 주장하는 입장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고 그러기에 갈등, 충돌 이외의 다른 유형의 관계, 독립이나 이제 통합이잖아요. 그런 논의들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이를 통해 양자의 관계를 더 풍성하고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 그래서 독립 모델이나 이제 통합 모델을 선호하면서 그쪽으로 많은 논의를 연구를 해왔던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즐리는 철학자인 미즐리는 과학이 객관성에 대해 과도하게 확신하고 있으며 또 무비판적 허세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제 신학자가 지적하면은 좀 권위가 약한데 이제 철학자가 이거를 해주니까 오히려 이제 논의를 하는데 좀 더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체와 객체를 순전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이제 이해나 이런 거에는 심리적인 요소들, 즉 종합적인 세계나 세계 그림, 월드 픽처, 그다음에 신화들, 드라마들, 판타지 등과 같은 심리적 요소들이 인간의 지적 활동의 상상의 배경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들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미즐리는 종교신학 그리고 과학과의 관계하는 놀도 한층 발전시킬 수 있었다. 어쨌든 이제 그걸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을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셋째는 이제 과학사, 역사학자들이죠. 과학 역사학자들인 브룩과 칸토는 역사적 연구에서 여러 접근들을 제시함으로써 양자 관계에 관한 연구를 다양하게 열어놓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자연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연이 사실은 관념화되거나 이상화의 과정을 통해 재구성되는 것이다. 책 제목 자체가 이제 자연을 재구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종교신학과 과학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고상함에 대한 발행과 탐구를 담당하는 미학까지도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이들은 종교신학과 과학과의 관계한 연구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과학자이고 신학자인 바버, 철학자인 미즐리, 그다음에 이제 과학 역사학자인 브룩 칸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접근법 방법론 자체가 이제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들을 통해서 자연을 보는 안목을 새롭게 열어주는 또는 확인해주는 그런 작업은 저로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1년차, 2년차 논문을 쓸 때 항상 이제 지적사항이 뭐냐면 이 세 그룹을 다 다룰 때, 그죠? 이 하필이면 킥보드 연구자들 발표자들 중에 이 세 사람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했냐,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과학, 철학, 과학, 신학 분야하고 관련된 사람 세 사람을 정하게 돼서 하긴 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뭐, 분명한 논리적인 근거는 사실은 없는데, 그 대신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어쨌든 적어도 이 세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자연을 보는 시각이 진짜 다양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 부류에서 다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년차 연구 주제는 이제 그런 논의를 이제 빅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자연의 재구성을 위한 시도인데
사실 이제 이것도 제가 빅히스토리를 좀 찾아보고 정리는 했었으나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런 관점에서 논문을 쓰지는 못했고, 다만 1년차 연구에서의 바버, 미즐리, 칸토와 브룩 이런 통차들을 좀 더 이렇게 심화시키면서 마지막 부분에 2년차 논문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빅히스토리에서 얘기하는 자연에 대한 새로운 새로운 이해, 이제 그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접점을 찾는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2년차 연구도 정리 논문으로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걸 조금 다시 상기 차원에서 정리를 한 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3페이지 마지막 문단. 첫째, 바버에 따르면 과학 시대에 과학이 종교에게 던져주는 도전들 중에 하나는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근대의 고전적 실제론 하에서 형성된 자연에 대한 실제론적 인식론, 결정론적 시각, 환원론적 전망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에 기존의 자연에 대한 이해로부터 탈개념화와 또 새로운 이해로의 재구성, 기존의 이해로부터 탈개념하고 새롭게 재구성. 바버는 새로운 작업에서 활발하게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성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토대를 탄탄하게 제시했다. 바로 비판적 실제론의 입장에서 과학의 영역에서 및 종교 영역에서 모두 모형과 패러다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용. 바버에게는 자연조차도 그죠? 모형 패러다임을 통한 것이기에 자연 자체와 자연에 대한 이해는 구별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자연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로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에서 생성된 하나의 개념일 뿐이다.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자연에 대한 이해는 자연 자체에 대한 완전하거나 충분한 이해를 제시하지 못한 단지 어떤 측면들에서의 이해를 드러낼 뿐이다. 그러기에 시대의 변화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 자연에 대한 기존의 개념은 탈개념화되어야 되고 동시에 새롭게 재구성돼야 된다. 둘째, 미즐리에 따르면 과학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과학 자체가 삶의 의미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과다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오해와 맹신이 생겨났고 자연에 대한 기계주의적 이해가 초래되었다. 그래서 자연을 물질 그 자체로, 더 나아가 자연을 기계로 여기며 비인과를 시도했던 거 비판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놀라움, 경이 이게 제거되었고, 자연 숭배와 같이 보였던 것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자연 세계에 대한 기술함에 있어서 매력이나 끌림 같은 용어의 사용을 무시했고, 이렇게 비판적인 분석을 하는 미즐리는 깃보드 강연을 통해 과학 안에서조차 여러 가지 동기부여라든지 종합적인 세계 그림, 신화, 드라마, 판타지 이런 심리적 요소들이 작동하다는 걸 굉장히 이제 강조했고요. 그러기에 이제 미즐리는 과학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에는 심리적 요소들의 상상이 매우 본질은, 그러니까 상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면서 자연과 우주에 대한 경외, 경탄, 존경, 이걸 전적으로 적합한 감정들인데 이런 것을 과학자들이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그레이스도 이제 자연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서 마지막 하면 이제 원더, 경이로움 이런 거를 회복해야 된다. 또 제안을 하더라고요. 접근은 다르지만 미즐리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셋째, 브룩과 칸토는 어쨌든 자연이 재구성되고 있다는 걸 밝혀냈고, 과학자들과 모든 인간들은 객관적으로 있다 여기는 자연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상화 관념화의 과정 속에서 상상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을 자연을 만나니까 이런 점을 이제 분명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상이 중요하고 더 많은 상상이 자극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게 이제 생기, 아름다움, 숭고, 참신 이런 용어들, 뭐 아름다움하고 관련된 건 설계, 질서, 정합성, 조화, 일치, 대칭 이런 개념들을 이제 굉장히 숭고와 두려움 뭐 이런 거에서 경탄, 경애, 존경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학적인 요소까지. 근데 이제 다만 이분들은 이제 역사적 접근이니까 과거에 이렇게 본 연구들이 있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드러내는 거지. 자신들이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그게 이제 역사 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저기 역량이라 그럴까? 더 많은 건 못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차 연구가 이제 제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교착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1년차 연구와 2년차 연구와 함의하는 점은 오늘의 자연의 재구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자연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가야 한다는 점인데 이 상상력이 좀 빈약해가지고 저도 특히 바버의 실제론에 근거한 자연에 대한 모형 패러다임, 미즐리의 자연에 대한 객관주의적, 기계주의적 이해, 비판 및 경외, 감탄, 존경의 회복, 그다음 부르카 칸토의 자연의 재구성에서의 미학적 요소의 중요성. 이제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는 자연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가야 함을 함의해주고 얘기를 해준다. 이러한 재구성 및 새로운 상상력을 위하여 본 연구는 삼일체 신학을 도입, 그 다음에 접목, 적용하여 자연에 대한 삼일체적 이해를 시도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자연의 재구성과 삼일체 신학을 어떻게 새롭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현재 많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다음 부분이 사실은 3년차 연구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있다는 거에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본 연구와 관련된 3년차 연구 주제는 그런데 내 연구 내용은 연구 계획서에 있는 대로 이렇습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긴 하겠습니다. 3년차니까 4쪽 맨 아래쪽 1년차와 2년차에서 축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자연생학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서 자연의 재구성에 관한 논을 더욱 심화 확장시키기 위하여 현대 3일체 신학에서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의 대화를 추구한다. 20세기 초중반부터 시작되고 오늘날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현대 3일체 신학에서는 신인간 세계관의 기존의 신학보다 더 통합적인 이해를 제시해오고 있다. 특히 세계와 신의 밀접한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회와 신과의 밀접한 관계에 관하여 기존의 신학보다 더 통합적인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상호적인 비판과 영향을 받도록 한다. 그러면서 자연에 대한 삼일체적 이해 및 재구성을 위한 탐구를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삼일체적 이해와 재구성이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해, 철학적 이해, 신학적 이해, 종교적 이해, 예술적 이해, 미학적 이해 등등과 더욱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탐구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자연신학의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이러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앞으로 자연의 재구성에 관한 논의와 현대 삼일체 신학에서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각각의 학자들에게서 삼일체 신학과 연관될 내용들 몇몇 항목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전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이안 바버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한 문단 건너뛰고 이제 다시 보면은 이전부터 바버는 과학 시대의 종교 신학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역사적 전통과 현대 과학에 모두 응답하는 기독교를 제시하고자 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독교에 대한 적합적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과학자인 그는 자신의 키포드 강연에서 물리학, 천문학, 진화, 그리고 생물학 등과 많은 대화를 시도하였다. 과연 어떤 해석이 과학시대에 종교의 자리를 확보해주고 전통과 현대과학에 모두 진지하게 응답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바버는 자신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과 세계, 신과 자연사의 관계에 관한 여러 입장들을 정리하고 제시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8가지가 나오잖아요. 고전적 유실론, 그 다음에 이실론, 토마스주의, 케노시스 신학, 실존주의, 언어 분석적 신학, 그 다음에 신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신학, 그 다음에 과정사상과 과정신학. 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8번째, 바버는 6쪽 첫째 줄 보시면 바버는 위와 같은 모형들이 나름대로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더라도 바버가 선호하는 모형은 무엇인가?
비판적 실제론에 따르면 모든 모형들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기에 실제에 대한 완전한 또는 충분한 그림을 제시하지 못한다. 세계는 다양하고 각 모형은 세계에 대한 각각 다른 측면들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그러게 하나의 모형만이 우월하다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는 다양한 모형들에 비해 과정 사상 또는 과정 신학 모형에서의 약점들이 가장 적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함으로써 이 모형을 선호한다. 요게 이제 앞 기부도 강연에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후의 논의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 책이 이제 정말 딱 좋은 것 같은데 2002년에 출판된 네이처, 휴먼 네이처 앤 갓. 뭐 저희 연구 주제하고 다 관련되잖아요. 네. 신과 자연과 인간 다 연결되는데 이 책에서 신, 인간, 자연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논의를 이제 더 이 책에서는 과정신학의 관점에서 더 구체화한다. 이것의 핵심은 신과 인간과 세계를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것은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신의 전능성은 기존 유신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하나의 설득, 그죠? 설득, persuasion 또는 유인, 믿기, 루어, L-U-R-E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person에 대한 이해는 몸 영혼의 이원론적 틀이 아니라 하나의 다층적이고 또는 이제 몸 영혼의 일치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의 홀리스틱, 통전적인 견해, 입장, 틀을 제시하죠. 근데 이제 바버가 제시하는 과정신학의 관점이 종교신학이나 과학과의 대화에서 타당성이나 적시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과학 안에서의 여러 가지 연구들을 이제 계속 다루면서 이끌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제 타당성이나 적시성이 있다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럼 과정신학이 삼일체 신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제 바버의 책에서는 사실은 뭐 논의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무리하게 이제 재해석이나 재구성을 저가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책 자체에서는 이제 삼일체에 관한 논의는 그렇게 없다. 거죠.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삼일체론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삼일체론과 과정신학의 관계를 다룬 그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과정신학자들이 각각 다 좀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정신학이라고 해서 거의 뭐 대세를 이루는 하나의 그 주된 입장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왜 삼위일체냐 이위일체나 사위일체하지 왜 삼일체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받아들이되 자기 재해석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정신학 안에는 다양한 만큼 과정신학 자체가 삼일체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과정신학이 기존의 전통적인 삼일체론과는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바버에게서 그러한 논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신인간 자연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삼일체 신학도 어쨌든 신과 세상의 관계 긴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신과 인간과의 관계도 긴밀하게 하고 이런 점에서는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런 작업은 이제 소수이지만 과정신학자인 아주 초창기 영국 과정신학자인 윌리엄 노만 피턴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마저리 휴이 스코키, 조셉 브라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삼일체론을 어떻게 끌어와서 다루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논의를 또 이쪽 바버나 이런 사람 대화를 시키는 것도 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좀 어려워가지고 어떤 그런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바버의 논의를 가지고 어떻게 삼일체론하고 연결을 해서 대화를 하든지 끌어오든지 이거는 이제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메리 미즐리는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어쨌든 이런 기계주의적, 비인격적 자연 개념 이런 거를 이제 실증주의적, 객관주의적 이런 이제 비판하고 그래서 과학의 과도한 객관성 이걸 비판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심리적 요소들의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상상력 굉장히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논의들 중에서 좀 연결되는 게 이제 종교로서의 진화라는 데서 자연과 우주에 대한 경외, 감탄, 존경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과학자들도 그런 걸 잘해야지 안 그러면 나쁜 과학자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책도 재미있는 게 7쪽에 둘째 줄 2002년에 나온 책에 과학과 시, 그죠? Science Poetry 이런 책도 이제 써서 자연과 우주에 대해 인격화가 필요하며 personalification이죠. 여기에는 경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인격화하는 것은 기존의 이제 기계주의적인 자연 이해 이걸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2010년에 출판된 책이 이제 Solitary Self, Darwin and the Selfish Gene.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근현대에서의 개인, 인디비주얼리즘을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영국 철학자인데, 하여튼, 이 마지막 부분의 2010년의 저서에서는 인디비주얼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고, 그 인디비주얼하고 관련된 거 이제 이분의 표현은 아토미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원자주의라든지 또 여와 관련된 환원주의라든지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해에서는 소셜 어타미즘 그래서 사회적 원자주의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자주의 이런 것들이 근현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를 자연을 이해하는 데서 심리적 요소도 상당히 작동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미즐리는 모든 존재의 소셜 캐릭터, 소시얼리티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 책을 제가 좀 뭐 대충 읽어보고 더 깊게는 정리를 못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다윈 책 제목에 왜 다윈이 들어갔냐면 미즐리에 따르면 다윈을 비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윈은 모럴리티, 도덕도 얘기했고 소시얼리티, 사회성도 얘기를 해줬다, 다윈은. 근데 이제 문제는 네오 다윈이즘, 신다윈주의에서는 그게 너무 인디비주얼하게 적용됐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윈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이제 신다윈주의는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다윈주의 비판하면서 또 토마스 홉스의 개인주의하고 니체의 개인주의 요거는 이제 근현대에 영향을 많이 끼쳐서 문제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또 많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번떡이는 이분의 책에 좀 번떡이는 것은 어쨌든 모든 존재의 소시얼리티, 소셜 캐릭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삼일체 신학에서도 이제 소셜 트리니티라고 하는 사회적 삼일체론이 있고 또는 릴레이셔널 트리니티, 관계적 삼일체론이 있는데 이런 걸 포함해서 현대 삼일체 신학에서는 어쨌든 관계성이라든지 릴레이셔널리티라든지 또는 커뮤니티, 공동체성, 커뮤 이게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이게 미즐리가 얘기하는 이제 소시얼리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 세계와 자연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미즐리 자신이 이제 신학과의 대화를 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긴 한데요. 어쨌든 미즐리의 통찰들을 정리하여 현대 삼일체 신학과 대화를 하며 풍부한 논의들을 이끌어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전개하느냐가 좀 관건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존 헤들리 브룩과 제프리 칸토 경우는 아까 한 얘기들이 요거 다 비슷한데요. 자연의 재구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관념화, 이상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생기, 비데스티, 그 다음에 아름다움, 숭고, 참신함, 나블티 이런 거 다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어쨌든 이분들은 역사적인 연구가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들이 실제로 있었다. 또 기존의 연구에서 자연에서의 연구에서 사실 이런 요소들이 있었던 거다. 이제 이렇게 밝혀냄으로써 우리가 이제 무시했던 측면들을 부각시켜주는 좋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이제 7쪽의 두 번째 문단, 이제 글의 마지막 문단인데요. 브룩과 칸토는 역사학자이기에 이들에게서 삼일천과 관련된 논의들을 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그런 거 없을까 찾아본 게 없어요. 아마 이들이 종교와 관련하여서는 주이시, 유대교와 퀘이커교를 연구를 했어요. 각각이,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퀘이커교가 어떻게 근대 과학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연구를 할 수 있나 했는데 어떤 이 책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삼위일체론 자체가 과학에 대해 어떤 리스판스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따로 없다.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뭐 기존의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뭐 전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냥 그렇게 그 요소,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못해서 그런지 그거는 이분들에게는 눈에 연구에서는 이제 뜨이지 않는 거인지 하여튼 뭐 주이시나 퀘이커는 하여튼 뭐 영국에서의 주이시나 퀘이커교들은 성공회하고는 달리 약간 이제 그죠? 디센팅이라고 하는데 그 뭐라고 번역하죠? 성공에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게 이제 영국에서는 디센팅 릴리지어스잖아요. 하여튼 동의하지 않는 그런 하여튼 그런 이제 어떻게 소수파들이 영국에서 어떻게 이제 근대 과학에 대해서 리스탄했는지 그런 거는데 근데 제가 대충 봐긴 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그런 논의는 좀 없었어요. 만약에 삼일체에 관한 얘기가 뭐 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거는 이제 못 저한테는 발견이 안 돼서 좀 그랬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들의 논에서 중요한 점은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경의에 대한 회복인데 이러한 점은 삼일체적 창조론에서 반드시 도입되거나 반영되거나 확보되어야 할 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다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는 참고문헌은 그냥 저서들이고요. 하여튼 뭐 오늘 제가 3년차 발표를 신청하면서 좀 어쨌든 오늘 하고 투고해서 이제 완전히 저는 끝내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좀 안 됐고 오히려 이제 발표 신청하지 말걸 이런 마음만 들었고 괜히 몇 개월 고민만 하다가 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기포드 연구를 어쨌든 뭐 중간에 참여하겠습니다. 프로포절 단계에서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중간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또 새롭게 많이 알게 된 부분은 너무나 좋았고요. 이제 다만 그런 걸 바탕으로 저의 이제 관점에서 삼일체 신학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보려고 좀 시도를 계획에서도 이제 넣어봤는데 일단은 이제 연구를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일단 한계에 많이 봉착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연구에서 함의하는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삼일체론화가 연결하거나 대화시키는 거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세 그룹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해서 문제인지 아니면 삼일체 신학 안에서도 제가 삼일체적 창조론이라든지 자연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를 그동안 안 해서 그런지 조금은 이제 제가 좀 힘든 상황에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그 자유롭게 질문뿐만 아니라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그걸 참고를 해서 잘 마무리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절이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예. 거의 그 시간을 갖다가 그 굉장히 예,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48분, 그러니까 50분까지 이제 발표하기로 했는데, 지금 겸손하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뭐 정리가 안 된다고 자꾸 그거는 저도 괜히 쓴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정리가 시간도 그렇고 되게 좀 넓더라고요. 그런데 뭐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뭐 정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의 연구도 굉장히 많이 또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이제 좀 발표에 따라서 토론과 논평을 이제 좀 진행을 할 텐데 그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테마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교회사적이고 교리학적인 개념이고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역사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관점을 가지고 방법론적으로 펴기 때문에 요게 딱 그 어떻게 그 히스토리컬하고 제네티브하게 그 텍스트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 맥락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큰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아주 큰 시도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작업인데, 자 이제부터 자유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논평이나 아니면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주제를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이 자리에서 지금 발표를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줌 안에서 해주셔도 괜찮은데 뭐 자유롭게 안에서 기본적으로는 이 실내에서 하는 것도 우선적이고 또 아니면 이제 그 줌 안에서 질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시작해 주십시오. 1시간 정도 열려 있습니다. 백주영 교수님 논문 잘 쓸 수 있게 많이들 좋은 제안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마무리지 안 그러면은 못 쓸 것 같습니다. 쓰긴 다 잘 쓰실 겁니다. 제 시간 문제고. 논문은 2개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임무 완수했습니다. 잠깐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무튼 좀 도와드리면은 참 좋겠지만은 아무튼 더 얘기하면 더 슬퍼질 것 같아가지고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정리해 주셔가지고 참 그 이해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건 저한테 궁금한 거지 백 교수님의 생각과 다를까봐 그건 죄송하지만 아무튼 아니에요. 일단은 한 가지 그 흥미로웠던 것이 이제 브룩 그다음에 칸토 그 이제 과학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좀 말씀하시면서 그 과학 재구성할 때 아름다움을 통한 관념화 혹은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이상화 뭐 이런 것이 그 과학을 여태까지 구성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뭐 특히 뭐 생기나 뭐 숭고 아름다움 등등등이 중요한 요소를 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파악을 한 거죠. 브룩이 사례 혹시 좀 한번 이 사람들이 드는 example 좀 한두 가지라도 하나만이라도 그러니까 과학을 모델을 할 때 이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다라는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가 어떤 걸 혹시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책에 보면은 이제 사례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뉴턴조차도 그거를 뭐 뉴턴이 그 책에서 뭐 그 본인의 책에서 뭐 그림도 그리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냥 그린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대목 그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턴조차도 자연을 이해한 것이 나중에는 뭐 그 이후에는 기계주의적으로 뭐 그게 이해했다 이렇게 되지만 뉴턴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비율감 같은 거를 가지면서 세계를 기술하고
했던 이제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런 예가 이제 가장 지금 기억나고, 예.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아름다운 생기 요 챕터가 책 두 권책 안에 한 챕터가 있거든요. 그게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설득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론을 수립을 할 때, 뭐 이제 논리성, 그 비율 같은 논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미적 감각에 의해서 이럴 것이다라는 것이 일종의 전제 내지는 선입견처럼 작용을 했으리라는 것은 참 이렇게 그 공감이 이렇게 가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는 이제 저런 예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천문학 같은 데 발전에 있어서 큰 저해 역할을 했던 것이 천체 별들의 궤도를 원이다라고, 원일 것이다. 왜냐하면 원이 그 완전성을 갖춘 어떤 도형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어서, 근데 이제 안 맞는 게 있어도 막 꾸겨 넣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케플러가 이제 타원으로 이렇게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선입견을 전제를 버렸을 때 비로소 데이터들이 딱딱하게 그렇죠. 맞는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케플러를 이제 인정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그 미학적인 전제를, 선입견을 버렸기 때문에 설명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저 브룩의 이런 통찰, 이 사람이 과학사를 했으니까 아마 많은 예를 아마 분석을 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그 공감이 가면서도, 하지만 과학자들한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이런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한 이런 것보다도 더 딴 것이 더 중요했던 거 아니야? 요 정도만 그냥 제 머릿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버렸다는 거는 진리 내지는 팩트에 대한 열정이 더 컸기 때문에 이 거대 우주의 별들의 순환에 관한 모델을 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팩트 확인에 대한 열정이 미학적인 열정보다 더 컸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그 어떤 반대 예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그 뭔가 미학적인 요소를 버려야, 그런 전제나 선입견 같은 걸 버려야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이제 본다. 그런 이제 사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부르크하고 칸토는 보니까 어쨌든 역사적인 접근을 해서 보니까 그냥 다양한 접근법이 있었다. 그냥 그걸 이제 펼쳐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강하게 얘기하진 않는데, 이제 안 교수님 말씀하신 사례도 분명히 있는 거죠. 거기서는 오히려 그런 거 오히려 이제 잘못된 거를 버려야 있는 조금 더 제대로 본다는 거고.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접근법에서는 또 오히려 미학적 요소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줌으로써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다만 그걸 약간 그 미질리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 철학자니까 좀 더 이제 오늘날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좀 강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미질리의 표현으로는 어쨌든 심리적 요소들이, 사이콜로지컬한 팩터들이 작동하고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질리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 사례보다는 오히려 17, 18, 19세기 거쳐오면서 너무나 기계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 요소가 작동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과학이 객관성의 오만과 과도한 확신들이 오히려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이제 좀 비판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심리적 요소들을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그럼 다 되냐? 그건 또 아니겠지, 그죠? 그러나 이제 하여튼 적어도 이런 논의들 통해서는 뭐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해석학적인 순환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같이 다 살펴보면서 이렇게 제거할 건 제거하고, 또는 오늘날에 맞는 거는 적실성 있게 맞는 건 또 찾아가고, 그런 작업은 이제 우리 여지를 두지 않냐, 그런 선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좀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종교적 신념이 오히려 과학을 망쳤다, 이런 예가 있을 수는 있겠죠. 반대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 연관된 질문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계속 그 교수님 발표해 주신 부분들을 보면 상상력 혹은 상상, 이 부분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어떤 이론이나 가설을 추론하거나 구성할 때 이 상상력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상상력 개념이 조금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문인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학자들의 상상력 개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종의 추론 정도 하는, 어떻게 보면 추론까지 가는 건 도약이잖아요. 데이터들을 해석하고 그 이후에 구성해내는 건데, 그 정도 차원의 상상력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뭐 미즈리 같은 경우는 뭐 경이, 감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뒤에 보니까 브룩스나 헤들리 같은 경우도 아까 나눠주셨더라고요. 네 가지 점, 뭐 아름다운 생리, 참신, 홍보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상상을 충족시켜 준다고 했는데, 이 상상력 개념 자체가 어떤 건지 그게 조금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대칭성에 대한 열망, 그것도 한 종류의 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는 완벽한 형태의 대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종교의 기원 관련돼서 호이스틴이라든지 아니면 푸엔테스라든지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상상력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칭성에 대한 열망이 같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발표에 대한 건데 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충 해놓고 논문 쓸 때 어거지로 그냥 써놓고 이거 맞다고 막 우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엄밀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가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1년차, 2년차는 어거지로 됐는데 지금 3년차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걸 대놓고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좀 보면서 이렇게 엄밀하게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발표. 아니 엄밀함에 엄자도 지금 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고민하는 건데요. 뭐. 근데 하여튼 뭐 상상력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미즐리도 그런 얘기도 하고 브룩하고 칸토도 그런 얘기 하지만, 사실 아름다움이나 미학적 요소가 있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이제는 역사가들은 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가들은 좀 한편으로 좀 너무 마지막에 좀 자기들 얘기 또 더 안 해주니까 좀 아쉽고, 미즐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할만한데 그거 조금 더 얘기하는 게 결국 이제 월드 픽처, 세계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세계관하고도 벨트 안샤움, 세계관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는, 세계를 보는 종합적인 뭔가 이제 그건데, 거기에 이제 뭐가 여러 가지들이 작동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미즐리가 비판하는 거는 이제 개인주의, 어타미즘, 그게 이제 소셜이든 피지컬이든 그런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눈은 이제 비판. 근데 그러니까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적어도 여기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보는 눈인데, 세계를 보는 그 작동에 있어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걸 뭘로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상력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논의를 사실은 뭐 브룩과 칸토는 역사가니까 많이 안 해주는 것 같고, 미즐리는 조금 더 얘기하는 게 심지어 공상까지도 팬시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럼 너무 열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거기에 관해서는 뭐 아주 명료하게 뭐다 이런 얘기는 또 해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존의 거에 대한 비판, 기존의 잘못된 상상력에 대한 비판, 그런 거는 비판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심도 있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깊이 논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호이스틴이나 아니면 푸엔테스도 상상력 개념을 이야기는 하는데, 안에서 이게 어느 정도 합의되거나 아니면 뭐 서구 사상사 안에서 상상력 그러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 개념이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런 건지 잘 몰라요. 예전에
안 교수님이 한번 칸트의 상상력 개념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서 그게 어느 정도 합의된 개념인 건가요? 아니면 다 다르죠. 다른 거죠?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지금 안 교수님 칸트의 상상력 개념 그거 가지고 사실 작업하던 게 사실은 그 원옥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 철학의 영향 가운데에서 형성되는 걸 억지로 좀 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과학적인 논의에 대해 붙이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철학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봤었어요. 그 경우에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 관점이었고, 이걸 갖다 보편적으로 과학 연구에다 적용하는 부분은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을 좀 보다가 일단 좀 뒤로 밀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는데, 이게 보편 합의가 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모더니즘에서는 이성과 합리성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이성과 합리성이 강조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굉장히 좁은 의미의 추론적인 이성 활동이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런 좁은 의미를 비판하면서 더 강조하는 개념이 이제 상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큰 문명사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상상이 굉장히 오늘날 시대적인 키워드고 누구나 좋아하는 얘기인데, 그죠?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 다 상상 얘기하지만 저마다 각자 원하는 꿈을 동상이몽처럼 꾸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일체적인 상상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 안윤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사례 말씀드렸던 거는 좀 사실은 좀 말랑한 질문이었고요. 사실 제가 백 교수님 발표하시고 들으면서 진짜로 좀 크리티컬한 포인트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백 교수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백 교수님이 지금 연구한 이분들에 대한 좀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백 교수님이 읽으시면서 이 질문 어떻게 답을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일단 약간 얘기를 하면은, 특히 그 미즐리 같은 경우에 회복돼야 된다. 인간적인 요소들을 6쪽 맨 아래 맨 밑에 아무튼 감정들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 이제 했는데, 왜 회복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 회복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7쪽 위에서 둘째 줄에 과학과 시, 여기에서는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이태백이 이태백이 아니라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렇게 우리가 달을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시의 대상으로 달을 바라보는 게 뭐가 좋은지, 왜 회복을 해야 되는지가 좀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게 그다음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 지금 이분들이 지금 백 교수님이 연구하신 이분들이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 모델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것까지는 납득이 가요. 그것까지 납득이 가는데, 과학자들이 모델 만들고 이러는데 그 인간적인 요소가 완전히 쏙 빠졌으리라고 사실은 기대도 웬만한 사람들 안 하겠죠. 근데 제일 크리티컬한 포인트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과학을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볼 때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간이 어떤 그 욕구 충족을, 여긴 심리적 어떤 등등등 있지만은,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게 사실 더 크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보면은 자연을 기계적으로 이제 바라본 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어떤, 저도 말지만 말이 엉키는데, 자연을 기계적으로 바라보고 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봤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자연을 지금 여기서는 그건 잘못 바라본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뉘앙스는 갖고 있는데, 자연을 무슨 죽어 있는 걸로 아니면 등등 기계로 봤던 것이 잘못 봤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 다르게 봐야 된다. 특히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 근데 자연을 기계적으로 봤다는 것 자체도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 그 인간적인 요소에 여러 가지 인간의 무슨 뭐 경애, 뭐 내지는 뭐 숭고, 아름다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 추구, 이익 추구가 가장 인간적인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그런 거를 지금 미즐리나 이런 분들은 쏙 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요소라는 걸 굉장히 아름답게 좀 포장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인간의,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인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은, 그, 욕심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내미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까발리고 싶어 하진 않으면서도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거일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쏙 빼놨나?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안윤기 교수님이 미즐리에 대한 이제 비판은 예, 특히 미즐리. 미즐리가 하는 그 뭐 상상력이나 이런 게 빠졌다라고 기존의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18세기, 19세기 기계주의적 자연관조차도 예. 그 안에 인간적인 심리적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게 그걸 더 철저하게 예. 밝혀내야 예. 내는 게 더 중요한 과제지. 맞습니다. 예, 그게 그건, 제 예. 이야기고요.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근대 그 자연관의 배경에 근대적 인간관이 이제 있는데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가장 핵심은 자기 보존 욕구 이렇게 파악을 해 스피노자 이후로 그 셀프 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생존 욕구. 인간이 자기 안 죽으려고 딴 거는 착취를 하던 뭐 잡아먹던 간에 생존 욕구가 가장 사실 인간적인 거였고 그래서 이제 자연도 그냥 기계로 보고 이용의 대상으로 본 것이 이렇게 이제 나갔었는데 뭐 그거를 비판을 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다른 것이 뭐 들어가야 된다, 살려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 기계적인 맞아요. 자연관이 가장 인간적인 그 세계관 내지는 가장 인간적인 그것이 반영이 된 모델 아니었나 이렇게까지 좀 심하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면은 오히려 미즐리가 그렇게 이제 논의를 시작부터 했으면 더 강력하게 설득력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지금 이제 기억나는 거는 미즐리는 어쨌든 이제 1950년대 60년대인가요? 그때 이제 작업하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과학에 대한 파퓰러한 생각이 실증적이고 객관주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이전에 기계주의적 자연관 위에 있고 이제 그러면서 과학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뭐 이런 대중적인 견해에 대해서 이제 크리틱을 해가는 과학 크리틱자로서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깊게는 못 들어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교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책에서 못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더 깊게 들어가서 그 기계주의적 자연관조차도 실증주의적 자연관조차도 너무나 그러니까 인간적인데 너무나 그러니까 인간적이면서도 이제 잘못된 인간적이다. 그걸 이제 밝히면서 얘기를 했으면 앞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어떻게 자연을 재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상상력을 해서 내지는 등등등 미즐리같이 아니라 이런 걸 해서 뭐가 좋은지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좋은지는 논의 안 하고요. 그냥 당대의 이제 그 어떤 그 과학 만능주의의 객관성 만능주의나 이 과도 이걸 이제 비판하는 작업에서 이분이 시작했어요. 예전에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는 이해되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있겠다. 자연을 독립된 하나의 객관적 기계로 여기는 기계주의적 자연관, 그 자보가 얘기하고 이렇게 고전적 실제로는 결정론적, 환원론적 이런 입장은 이제 오늘날 설득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설득력이 없냐?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자연이 객관적 기계처럼 그렇게 접근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 객체 주체 이원론 이분법적인 그 구도 안에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고, 말하자면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자체가 말하자면 존재론적인 비결정성,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그러니까 코펜하겐 법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뉴턴적인 기계적 그 객관주의적 실제관 자체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체가 참여하지 않는 객체의 개념 자체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접근할 때 어떤 주체적인 관점이라든가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는지, 거기서 사실은 상상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상상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단순히 이게 시적인 심미주의적인 단순히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주체가 갖고 있는 어떤 관점 같은 거, 그것이 어쨌든 그러나 객체랑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거기서 뭔가 과학적인 어떤 모형, 자연에 대한 모형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판적 실제론을 바보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그 백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셨던 그 부분이 이 맥락인 것 같은데, 미즐리가 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 기계론이랑 결정론이랑 환원주의가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즐리는 잘 모르는데, 미즐리가 도킨스랑 이제 대담을 하면서 도킨스 비판하면서 하는 게 결국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에 대한 파악을 할 때 너무 환원주의적인 성격을 띠면서 그 환원주의 자체는 이제 인과관계로 모든 것들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걸 비판을 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인간 현상이라는 게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환원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를 던지다 보니까 맥락에서 환원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인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맥락에서 아마 인격화된 자연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건 이제 인간적인 걸로 이렇게 보는 게 다시 과거로 회귀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하나가 들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맥그레스 같은 경우도 리인챈트먼트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을 새롭게 신격화된 혹은 조금 신비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적 관계론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신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 맥락에서 이제 자연을 하나의 존재로서 대해야 되고 신비스러운 것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미즐리가 근데 거기까지 안 가던가요? 그 종교에 관련된 부분. 미즐리는 종교적이나 신학적인 논의는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요 solitary self 여기 안에서도 이제 도킨스나 피터 아킨스인가 이런 사람들, 무신론자들도 굉장히 비판은 하긴 해요. 근데 그 비판은 무신론이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인디비주얼한 거 위에, 환원주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을 비판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작업하는데 신학적인 종교적인 논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가지 그 중요한 초점 가지고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적, 합리적, 그다음에 계량적 자연과학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냐, 아니면 이제 우리 시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미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예를 가지고 이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극복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논의들이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이야기를 열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추가로 혹시 또 질문을 하시고 코멘트를 주실 분들, 그리고 이제 논의를 최유진 교수님 말씀하시고요. 잠깐 말씀하면 이제 아까부터 이제 이 개별적인 논의들도 중요한데, 큰 그림에서 처음에 우리 백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고민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가 과연 이제 사실은 삼일체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교리학적인, 교의사적인 어떤 개념을 가진 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묶어낸다고 할 때, 사실 기독교 삼일체라고 그러면 결국 기독론이 핵심에 있고, 창조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또 섭리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교의학적 틀을 가지고 이걸 정리한다라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사실 계속 이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우진 교수님 말씀하시고요. 네. 네, 백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굉장히 여러 결의 학자들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세 병씩 하자. 약간 연민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몇 분만 추려서 해도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했고요. 나중에 좀 더 통합적으로 하시면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질문은요, 뭐 그냥 간단한 건데요. 백 교수님께서 이 3차 년도 연구계획서를 쓰실 때 자연과 삼위일체를 연결시킨 어떤 모티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초하시면 조금 연구가 쉬워지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이 삼위일체적인 관점을 보면 자연이 뭐 좀 자연의 어떤 자연은 좀 완성으로 가야 한다. 또는 릴레이션십으로 가야 한다.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적실성으로 가야 한다. 하여튼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으셨으니까 삼일체적 관점으로 자연을 보고 싶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티브가 뭐였는지 그 계획서를 쓰실 때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3년 전에는 더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때 연구계획서 막 각자 어떻게 할 거냐 막 쓰라고 했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더 몰랐죠, 지금보다. 그런 상황에서 막연히 그냥 어쨌든 삼일체 신화하고 자연을 또 다르면 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연결은 해주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넣은 거고요. 그러나 이제 막상 1년차, 2년차 공부하면서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많이 보였어요. 아, 자연을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들이나 시도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1년차, 2년차는 좀 뭐 이렇게 장밋빛 이런 게 있었는데 막상 3년차 와서 작업을 하려니까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는 시점에 지금 있어서 제가 좀 힘든 고민 중에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동기는 그냥 뭐 제가 삼일체 신학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우리 주제도 이제 과학하고 또 종교와 대화고 그 안에 자연을 다루니까 또 우리 전체 주제가 새로운 자연 신학의 모색이니까 어떤 뭐 삼일체적 자연 신학이든 삼일체적 자연관이든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하는 게 저로서는 좀 이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게 저로서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막연히 사실은 얘기를 했었지 그때 많이 알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세계하고 자연이라는 두 단어는 구별 안 하시는 거죠? 일단 이제 사실은 뭐 구별은 하긴 해야 되지만 그냥 이제 지금 시나 지금도 사실은 뭐 자연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또 세계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신과 우리가 세 가지 축이 되잖아요. 신과 인간과 자연의 이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지금 우리 새로운 기독교 자연신학에서 큰 축인데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과 자연과 인간으로 해도 되지만 신과 세계와 인간도 되고 그래서 이제 세계나 자연을 일단은 등가는 아닌데 근데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퀴벌런트하게 이제 좀 저는 사용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는 또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 안에 휴먼 네이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그러니까 이제 네이처를 단순히 세계 인간 아닌 세계로만 하기도 어렵고 근데 세계라는 말 안에도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하여튼 좀 그렇게 더 엄밀하게 용어를 정의하면 좀 오히려 이제 논의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냥 포괄적으로 뭐 같이 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교수님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자연이나 세계를
정확하게 또 구분해서 쓰는. 아니요, 그 구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일치시키면은 더 많은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선행 연구를 발견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아주 독창적인 거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 지금 이러시는데 그 세계에 관한 현대 삼위일체 신학 그 연구자들의 세계에 관한 논의라고 하면 좀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예. 자녀들이 그 구별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제안을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현대 삼일체 신학에서 말하는 세계는 그냥 자연 세계라기보다는 인간 세계에 더 가깝고 그 하나 신과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하느냐. 우리 윤철호 교수님 책이 이제 삼일체와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하셔서 두꺼운 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안에 세계 안에는 자연 세계가 포함되기도 하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의 세계하고 신과 세상을 그 관계에 관한 논의가 많은데 거기에 좀 더 가서 이제 자연 세계라든지 창조 세계에 관한 논의는 이제 좀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 깃보드에서 이제 자연이라는 말은 좀 더 창조 세계에 더 가까운 세계고 인간 세계보다는 그냥 인간 세계를 포함하는 우주 전체나 창조 세계에 좀 더 가까운 건데 그동안의 현대 삼일체 신학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라든지 신과 인간 세상의 관계라든지 그 논의가 조금 더 많았지 어떤 이제 삼일체론 가지고 창조나 창조 세계나 그런 의미의 자연 세계를 연결하는 작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컬린 건튼이 삼일체적 창조자 해서 역사적 뭐 조직신학적 연구 이렇게는 했는데 제가 요거는 최근 이미 연구실에 있었는데 요번에 연구하면서 보지 못했고 가장 최근에야 이게 또 있었구나 하는 걸 보자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백 교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어떻게 보면은 크리틱 내지는 어떻게 보면 어드바이스 드리고 싶은 포인트인데 창조 세계하고 그냥 세계를 자꾸 구별을 하세요. 창조 세계하고 그냥 세계를 구별을 하세요. 근데 저는 구별을 좀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이제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 구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자연과학의 세계하고 저 인문학의 세계, 독일식으로 정신과학, 가이스트비스텐샤프트의 세계하고 나투어비스텐샤프트 세계를 구별하는 어떤 그런 거. 존재하고 비존재, 가치라든지 이런 거는 존재가 아니야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그런 게 좀 이제 있습니다. 저는 이건 이제 제 입장인데, 저는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 풀과 나무, 뭐 이 컵, 물론 이제 뭐 인간 제작자가 있겠지만 이런 것뿐만의 창조자가 아니라 막시즘, 근데 저는 칸트 철학 이런 거의 창조자로도 동급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고 저는 하나님 창조자라고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과 나무는 만들었지만은 뭐 막시즘은 이거는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전 세계 네이처 이거를 지금 물론 이제 뉘앙스는 달라요. 그 어원에 따른 뉘앙스는 다르지만 결국은 그래도 그 리얼러티에 있어서는 이제 같은 걸로 봐야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신론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계 이 신학자들의 그런 논의가 다 교수님의 선행 연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현재는 선행 연구 없이 독창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다른 연구들이 선행 연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안 교수님 말씀 이제 그 신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약간 좀 틸리시 스타일의 그런 어떤 그 개념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이게 하나의 논문에 담아지기보다는 우리 백 교수님은 하나의 저술 작업에 담겨져야 되는 그 사이즈일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왜 제가 왜 폴킹 교수하고 벨커 교수가 어쨌든 Faith in the Living God이라고 삼일체 순서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어떻게 보면
폴킹원 교수는 그냥 과학자니까는 이제 물리학적 관점에서 쭉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하나로 딱 묶어지기보단 그냥 성부성자 성령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냥 신학을 묶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신학과 과학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저술 작업에서 챕터별로 나갈 때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큰 그 그림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어떤 그림도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이건 뭐 저희 그 뭐 안 교수님의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이제 어쨌든 창조 세계나 또 자연 세계나 왜 그러니까 인간 세계를 자꾸 구별해서 보냐. 네, 예술 세계 뭐 등등등. 저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다 하나로 이제 그게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 자신도 자꾸 구별하는 게 또 제 자신이 이제 너무 인간 중심주의적인 앤스로포센트릭한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있으면서 인간 세계를 다루고 또 그 외에 자연 세계나 창조 세계를 구별해서 다루고 또는 이제 선행 연구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신과 세계, 인간 세계를 다루거나 또 신과 자연 세계를 다루거나 한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 시대는 그 세계라는 말 자체 안에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그러면 오늘날에 이제 뭐 가상 세계라든지 이것조차도 그죠? 메타버스까지도 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어떤 통합적인 틀이 포괄적인 틀이 오히려 좀 그렇게 접근해서 그 안에서 이제 인간을 다루든지 뭐 그러니까 상호 연관 속에 있지만 관계 속에 있지만 인간을 더 초점으로 다루든지 뭐 이렇게 기후 문제를 다루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가상 세계를 다루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접근법에 있어서는. 이게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좀 지금 다이나믹해지고 지금 커지는 어떤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그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코멘트를 갖다 이제 좀 해주시거나 논평을 해주실 때 아직 지금 대화 안 하셨던 분 중에 박형국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그냥 뭐 특별한 저는 뭐 특별히 뭐 미즐리가 제시하는 뭐 핵심적인 태세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제가 연구하는 맥그라스피드 비슷한 공통적으로 이제 그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은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제 연구하니까 공명되는 것 같은데 보면 그 사이언스 앤 포이트리 보면 자연과 우주를 인격화한다.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인격화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적인 논제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아까 뭐 월드 피처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세계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진다고 그랬을 때 그 사이언티픽 월드 피처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력이 크고 또 가장 어떤 기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종의 미즐리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마추어적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상식적인. 근데 과학자들은 자연 또는 뭐 세계에 대해서 자기들 스페시피컬리 굉장히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로서 이제 어떤 통합적인 통전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계를 과학적인 세계의 상으로만 만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세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또 뭐 아까 주객도식 얘기했지만 세계 자연을 객체적으로 대상적으로만 만나는 방식 이원론적으로 그리고 인간을 주체로 설정하고 이런 문제들 뭐 주객 이원론 가장 과격하게 부순 사람이 하이데거지만 세계 내에 다자인이라는 그 개념이
주객 도식을 기본적으로 부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로서 인간을 세계 안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거잖아요. 세계 한 이론. 무슨 세계를 그냥 대상화시켜가지고 좌지우지 관찰하고 분리해서 연구하는 그런 관점들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즈니.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을 과학자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전문 연구가로서. 근데 좀 구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랩에서 연구를 하는데 랩에서 연구할 때 이런 관점을 요구하는 것들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뭐 과학이 굉장히 아주 그냥 상식적인 차원으로 내려앉잖아요. 근데 과학자도 여전히 또 한 개인으로서 자기 과학적인 세계상 속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아까 뉴턴 얘기했지만 뉴턴이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신비 경외 체험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시적이고 미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릴리저스한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또 과학자로서 뉴턴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근데 또 랩에 들어가면 물론 뉴턴이가 이론 물리학자니까 랩에 그런 시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들어가면 연구 못하잖아. 전문적인 연구. 그러니까 뭐 미즐리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과학자 입장에서 퍼스널 날리지 얘기했지만 결국 과학자에게 있어서도 퍼스널 날리지가 중요하다. 그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우리 셀피시 쥔 얘기 비판했는데 미즐리가 아까 대화했다고 인터뷰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미즐리가 다이언 셀피시 쥔에서 미즐리의 비판이 굉장히 리거러스한가, 저는 그거는 좀 의문은 드는데, 그게 원자주의고 그냥 개인주의냐, 신다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그게 그냥 원자주의고 사회적 원자주의. 근데 사회보다 더 깊이 들어가잖아. 오히려 왜 소셜리티보다 내추럴리티가 더 저거한 거 아니? 더 펀더멘털한 거 아니? 그런 면에서는 덜 아티피셜하잖아. 소셜리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아티피셜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관점 따라 다르죠. 오랫동안 네, 지금 사실은 이 논의에서 뭐 문학적인 논의도 나오고 뭐 이제 관점의 해석학적인 어떤 관점 차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우중학 교수님 여기 안 오셨지만은 왜 방정식 보면 되게 아름답지 않냐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수학 방정식을 보면. 그러니까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이랄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느끼는 미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좀 접근을 했었던 방식을 취했었던 게 사실 이제 뭐 신학자 중에 보면 규칙, 방정식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신의 어떤 계시를 갖다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토렌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관점이 그런 관점으로 연결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셨던 강태영 교수님께서 여기에서 한번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백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백 교수님께서 신 그리고 인간, 세계 그리고 자연 요 관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근대 때 이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 생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의 역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게 될 때
그 결정적인 이제 그 지점은 바로 인간이 역사의 주체고 자연은 역사성이 없이 인간이 역사를 전개하는 그 무대, 활동 무대 정도로 이제 생각했던 건데, 바이츠체크 이후로는 이제 자연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한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빅히스토리는 이제 새로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삼중적 구조, 인간, 자연, 세계인지 아니면 인간과 자연을 묶을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과도하게 환원주의적으로 이제 빠지는 입장에서는 형이 상황마저 자연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윈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다윈 진화론에서 분명히 강조되었던 것은 인간 존재의 우연성이지 않습니까? 그 진화의 긴 과정 속에서 우연히 발생한 한 생물 종으로 이제 간주가 되어버린 거죠. 반면에 이제 신학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의 역사성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의 이제 그 인간과 자연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놓고 본다고 할 때, 이 자연의 역사가 지향하는 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로마서 8장이 아마 이제 바울의 그 비전이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자연은 인간을 지향하고 인간은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참된 인간성을 지향하는 게 인간이고, 그리고 자연은 그 인간을 지향하고 있는, 그 점에서 보면은 이제 인간과 세계를 창조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삼일체적 근거라고 한다면 바로 우주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구약 성서에서 지혜 기독론, 구약의 지혜 사상에서 비롯되는 그 지혜 기독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삼일체론과 그리고 자연, 그리고 지금 이제 과학과 연관된 이 통합적 그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약의 지혜 사상에서 보면은 이제 얼핏 보면 그 현대 과학이 없던, 그리고 이제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어떤 막연한 어떤 이제 신의 어떤 솜씨, 또 경륜에 대한 어떤 감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지혜문학 안에서는 이제 그 지금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놀라울 그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탄, 그러니까 그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고, 그리고 그 지혜는 인간이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폴라트하고 몰트만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메커니즘적으로 봐버리면 자연 법칙 같은 걸로 우리가 환원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지혜 사상은 이런 비결론적 세계상에 기초하고 있지도 않고 어떤 법칙이나 원리로 환원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죠. 그리고 자연에서 우리가 이제 통찰의 눈을 가질 때 발견하게 되는 그 경탄, 경이로움, 이건 아까 어떤 시적인 경이로움 같은 것들도 아닌, 왜냐하면 지혜문학 자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인 거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신비로 나아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 사상의 발전에 기초한 그 지혜 기독론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로마서에 특별히 기초하고 있는 우주적 그리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삼일체론과 접목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역시 이제 뭐 삼일체론이 그 테마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적 그리스도론, 또 지혜 기독론, 우주적 그리스도론, 그 몰트만 이제 제안한 요 방식을 가지고 한번 좀 전체를 묶어낼 수 있는 틀을 다시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제 자연과학자들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이미 그 신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전체를 재정리하려고 그러는 시각 아니냐라고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삼위일체론이나 기독론을
끼고 갈 때는 이미 사실은 교의학적인 어떤 그 구성틀을 갖다가 그 전제로 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요 약간 좀 독특한 그 관점, 혹시 뭐 지금 김정영 교수님 저기 그 화면에서는 안 뜨고 계시는데, 김정영 교수님이 뭔가 조금 좀 인사이트풀한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화면을 못 켜서 죄송하고요. 지금 제가 코로나 걸려서 확진돼서 격리 중인데, 여러 사람. 그 몰골이 말이 아니라 갖고 지금 그렇고요. 저기 발표하신 내용 너무 잘 들었고 되게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1, 2년차 연구랑 3년차 연구를 연구 계획서에 쓴 대로 연구하시려고 하는 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다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구 계획서에 충실하게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최대한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3일체론 관심은 저도 이제 과학과 신학 공부하면서 계속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는 제가 뭐 깊이 있는 연구는 못했는데, 어쨌든 당시에 제가 이제 기독교 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백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1, 2년차 연구한 세 분에게서는 그런 힌트를 찾기가 힘들다고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삼일체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자연 이해를 새롭게 할 때는 다른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다룬 이 분들 외에 다른 이 삼일체적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했던 다른 사상가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언뜻 떠오르는 게 아까 이상훈 교수님 얘기하셨던 그 벨커 교수님이랑 포킹원 교수님이 함께 삼일체 신앙 고백을 같이 대화하면서 풀었던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테야르드 샤르댕이 한 작업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독론과 관련해 갖고 우주적 기독론으로 발전시키면서 얘기했던 몰트만 교수님이 아마 그 했던 것 같고, 몰트만 교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그걸 했던 것 같고, 그거를 또 테야르드 샤르댕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기독론적 관점이 아니라 성령론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장, 성령 이런 개념을 발전시킨 게 판넨베르크 같은데,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도 조직신학에서 나름대로 이제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유신론적 관점이 아니라 삼일체적 관점에서 자연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데, 그리고 드니 에드워즈였나요? 그 지저스 앤 카스머스라는 책을 쓴 책도 있고, 존 호트는 과정 신학적 배경에 있는데 삼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다 제가 아주 구체적이진 않은데 그냥 공부하면서 그런 분들이 삼일체론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거를 그냥 느꼈던 사람들, 그냥 생각나는 사람만 이름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마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 글을 읽으면은 백 교수님 상상력에 훨씬 도움이 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인 교수님 지금 코가 좀 인후통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죠. 사실은 이게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정리를 하나의 어떤 꼭지를 잡아서 할 때는 정리를 잡아서 하는 꼭지를 가진 사람의 사실은 뭐 교의학적 내지는 해석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뒤에 부분들은 거의 또 신학자들이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룹 안에서 다른 분들이 또 작업하고 있는 테마이기도 하고, 근데 어떤 그런 이제 테마를 가지고 이제 엮어낸다는 건 결국에 이제 교의학적 조직신학적 작업으로 다시 이제 환원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마 좀 항상 이 두 개의 축이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게 교의학적이면서 어떻게 이제 자연과학적인, 그러면서 방법론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지성적인 길을 또 찾아나갈 것인가. 우리 정경보 목사님, 테마가 자연이었는데, 한번 좀 간단히 한번 질문이나 코멘트 한번 해주시지요. 예.
일단은 우리 백충현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또 교수님 고민하시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다 이렇게 참고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사실 신학자가 연구하는 연구 작업물에서 신학적인 입장은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현대 기독교 자연신학을 이렇게 또 추구하고 표방할 때 자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신학 쪽에서도 보다 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그저 신학 안으로서 이렇게 함몰되어 버리는 관점이 아니라 신학 안에서 자연 개념, 오늘날 과학자들 혹은 뭐 철학자들 또 현대인들이 당장 경험하고 또 때로는 경탄하고 또 때로는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연 개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강태현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성서 안에서, 성경 안에서, 특별히 지혜 문학 안에서 자연 개념을, 이 세계를 당장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구약 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좀 연구해 주시고 밝혀 주시면 많은 후학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결국 뭐 사실은 뭐 폴킹원 교수 뭐 얘기하고도 그러지만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 결국에는 하나의 입장을 갖고 환원시키는 게 아니라 모여서 떠들다 보면은 어떤 뭐 지성을 추구하는 공동체,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하나씩 접근해 가는 게 우리의 과제의 목적이지 하나의 그 정답을 내리는 건 아닌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를 종종 얘기하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이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한번 저기 그 어떤 중요하게 딱 코멘트를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다룬 세 사람, 이안 바버하고 또 미즐리, 칸토, 이 사람들이 다 그 한 사람은 물리학자고 다른 한 사람은 철학자고 다른 한 사람은 과학사자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어떤 그 삼일체론적인 내용을 끌어내는 것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삼일체론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순수하게 자연신학적 삼일체론으로 가든가, 그러니까 자연신학적인 삼일체론은 이제 내가 그 맥커리 썼잖아요. 맥커리는 굉장히 자연신학적인 이성 갖고 하는, 철저히 그거 갖고 한번 해보려고 했던, 물론 그렇지만 또 기독교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지만 그런 삼일체론으로 가든가,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상상력이 그 형이상학적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제 다른 하나는 삼일체론으로 갈 때 아까 얘기한 그 몰트만이나 판넨베르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혜기독론이나 우주적 그리스도론 쪽에 강한 그 특별 계시 말하자면 기독론적인 모티브를 강하게 가지고 삼일체론을 실제로 하거든요. 결국은 기독교 신학은 그 둘 중에 하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세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좀 독립해서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 개념과 창조 세계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은 자연을 창조 세계라고 부를 때는 그게 기독교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얘기하지만은 몰트만이 그걸 분명히 하거든요. 자기는 자연을 창조 세계로 데피니션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 신학을 하는 거거든요. 창조 세계에 대한 말하자면 몰트만의 신학은 상당히 뭐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생태학적 창조 신학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날의 그 과학과 대화하고 이런 뭐 지혜의 기독론이라든가 이런 오늘날의 이런 담론들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하는 그 삼일체로는 상당히 그 이컬러지컬한 모티브를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의 그 세계 내재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페넨티스틱하다 그런 쪽에 사실은 오늘날의 그 신학의 특징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난 해요. 네. 사실은 큰 그림에서 지금 또 정리적인 코멘트를 주셨고,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그 소개해 주신 연구가 굉장히 넓고 또 깊고 그 되게 많은 연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그 종합적인 작업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다양한 그 고민과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또 추가적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혹시 이제 그 추가로 뭐 더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코멘트를 주실 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 정도에서 혹시 백 교수님 그 전체 정리해서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고민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셋을 묶어가지고 삼일체론을 끌어낸다든지 뭐 하는 거가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3년차 논문은 안 써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쓰면 된다. 자유로운 거 안에는 안 써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의무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이제 약간의 이제 가능성은 어쨌든 뭐 바버가 얘기하고 미즐리가 얘기하고 과학사가들이 얘기한 내용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해서 하는 거는 좋겠다. 특히 이제 어떤 점에 좋으냐면 신학자들이 얘기하면은 신학자들이 뭐 상상력 얘기라 그러면은 뭐 잘 설득력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과학사가들이 이런 연구하면서 상상력과 아름 미학적인 얘기를 했다. 또 철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 이 얘기를 갖고 같이 얘기하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들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제 그 폭이 좀 넓어져서 좋았고, 그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그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이제 들었고, 다만 이제 적어도 이제 이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우리 신학에서 또 삼일체 신학이라 한정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신학에서 어떤 식으로도 같이 대화를 해내느냐, 만나서 대화를 해내느냐, 이 정도까지는 이제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좀 힘들었던 거는 그걸 어떻게 이런 걸 논의를 대화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 어떻게 삼일체 신학으로 재구성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어려운 작업일 것 같은데, 아직은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는 여전히 미련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상원 교수님은 이제 교육학적 작업하고 자연과학적 작업을 자꾸 이제 이렇게 구별해 주시는데, 저는 뭐 교육학적 작업이 결국은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결국은 세상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인간의 얘기니까 그걸 이제 교육학적이라고 해서 한정할 필요는 없다. 교육학적 내용이 곧 뭐 다른 학문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제 통용되든지 연관이 되는 거지,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뭐 하여튼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21세기 자연신학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질문 겸 또 많은 코멘트, 피드백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편안해졌고 또 나름대로 길을 찾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논문을 하여튼 써보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광고 마무리하세요 일단. 네. 그럼 오늘 일단 그 2022년 3월 26일 3년차 공동연구원이고요. 백승훈 교수님께서 귀한 발표해 주시고 또 이제
좋은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셨는데, 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냥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2022년까지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 공동연구원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같이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또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에도 선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